14번에서 17번입니다. 지문 분석도 한번 해보고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호네트는 하면서 생각의 주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독해의 목적은 이 생각의 주체가 어떠한 생각, 주장, 의견, 견해를 전개해 나가는가, 이거를 모으는 독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호네트입니다. 호네트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 그러니까 좀 줄여서 써볼까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에 따르면 선생님 얘기했었죠. 주장, 견해, 의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형이 이런 거지. A에 따르면 B는 C이다. 그치? 이런 문형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정이란 단어가 우리 사전적으로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개인마다 인정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쓸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다? 호네트의 인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 인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린 이걸 모으면 되겠지. 그럼 봐.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 그럼 봐.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정의된 개념이 돼버렸죠. 호네트의 세계, 학문, 세계관에서 인정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문형이 나왔을 때 좀 주목하는 습관과 독해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개인의 정체성은 목적격, 주격, 형성된다. 보이나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죠, 지금. 지금 필자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호네트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철학적 세계를. 근데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 국어 시험 보러 왔잖아요. 그래서 뭐 호네트의 의견을 개진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을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된 개념이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개인의 정체성은 또 뭐래요?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이렇게 씁시다. 주격에 나와 목적격 나가 있대요. 그리고 뭐예요? 주격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게 개인의 정체성이래요. 됐나요? 목적격 나는 자 하위범주에서 지금 나눴으니까 목적격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해주고 있어.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추상화된 자. 일단 써볼까? 추상화된 자아. 뭐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그지? 자, 다음. 주격의 나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의 자아. 그럼 고유의 자아인데 여기는 뭐 딱히 없죠? 근데 그래도 철학지문 좀 많이 봤으면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한번 써볼게. 생득적인 자아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주격의 나가 목적격 나를 받아들이면 개인은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하면서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뭐가 있냐? 받아들이는 게 있네. 받아들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목적격, 즉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상화된 자아를 내면화하는 거죠. 내면화. 그러면 어떻게 돼?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간다?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까지가 지금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호네트의 생각입니다. 됐나요? 첫 번째 단락, 호네트의 생각.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이 인정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쭉 정리해줬던 게 1문단이었죠. 자, 다음이요. 주격의 나가 목적격 나의 반발한,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어. 상황, 조건, 경우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전환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기출질문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네.
그럼 반발하는 경우에는 뭐?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한대요. 대안적 정체성. 그럼 또 이것은 무엇이냐? 대안적 정체성은 봐봐. 기가 막히게 채워주죠. 그러니까 필자도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위해서 세팅된 정보를 지문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지에서 문제에서 쓰고자 하는 정보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채워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낯선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뭐예요? 오케이,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러다가 정보가 차 올라오면 그때 이거 갖고 문제 낼라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대안적 정체성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대. 그러니까 반발했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은 가볍게 써보시고, 자, 이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겠지. 왜? 내면화해야 인정받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부정적인 뭐냐? 자의식, 자기의식을 보이게 된답니다. 됐어요? 상관없겠구나. 그래도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또한 규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규범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인대요. 보이며 저항하기도 하는데 비판과 저항이죠. 이 비판과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정체성 인정을 위한 이러한 저항을 뭐라고 한다? 에헤이, 또 뭐 나왔어요? 정의된 개념이 하나 나왔죠. 그지? 인정투쟁입니다. 되나요? 인정투쟁의 성공은 규범의 변화와 함께 대안적 정체성의 인정으로 이어지며 호네트는 사회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자, 인정투쟁이 성공해서 즉 비판과 저항이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 규범이 뭐한다? 바뀐다. 규범이 변화한다. 그리고 이런 것과 함께 대안적 정체성의 인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호네트는 얘기했던 거죠. 됐나요? 악셀 호네트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인정투쟁은 그래도 한 번씩 문제 풀어보지 않았을까? 해겔, 그지? 인정투쟁하면 해결이죠. 해겔, 그러니까 독일 분이셔요. 그래서 그 인정투쟁의 역사 개념사 안에 악셀 호네트가 있답니다요. 자, 다음이요. 자, 버틀러네. 아마 그리고 수행성 얘기하는 거니까 주디스 버틀러겠죠? 많이 피해갔던데 내용을 보니까. 자, 다시 볼게요. 자, 버틀러는 자 이렇게 하면 뭐 하라고? 여러분들 버틀러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지? 뭐라고 생각해줘? 생각의 주체라고 봐야 된다고 했었죠. 이 생각의 주체는 어떠한 생각을 개진할 것인가. 한 지문 안에 같이 있으니까 이 둘의 주제는 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르거나 주제에 대한 태도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주디스 버틀러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호네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수행성 개념을 통해 규범과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항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둘의 관계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지금 버틀러가 호네트를 비판하는 자리로서 위치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은 뭐였다? 호네트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규범이 어떻게 된다? 규범은 고정되어 있고 실체다. 이 실체가 다 어떻게? 지금 개인에게 작동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이 고유한 생각, 사실 젠더 수행성인데 이 양반들도 피해갔으니까 나도 피해가 봅시다. 수행성 개념을 통해서 규범과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수행성 기가 막히게 채워주고 있죠. 주디스 버틀러는 그래도 여러분 대학교 가면 보게 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수행에 의해 대상이 구성되는 성질이다. 수행성.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먼저야? 수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먼저 있어서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 선후관계를 좀 잘 보길 바랍니다. 자, 규범이 수행성을 지녔다는 것은 수행이 규범을 구성한다는 걸로, 즉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지금 해석을 하면 규범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지? 누가? 수행하는 게 먼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액팅이 먼저다. 자,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게 호네트의 생각을 반박한 거라고 했었죠. 수행의 반복을 통해서 뭘로 나아간다? 형성되고 얘는 이걸 이걸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약화되고, 안 쓰면은 수행 안 하면 약화되겠지. 그러다 보면 소멸하겠지. 이런 존재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수행과 규범의 위상을 뒤집어 버린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참, 유동적인 것이다. 고정된 게 아니다. 고정된 게 아니다. 그지? 유동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체성은 수행의 반복적 실천이 만들어내는 효과. 이렇게 하면 뭐도 나온다? 반복적 실천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밖에 있어서 추상화된 것도 아니고 생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수행해서 획득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효과로 그 역시 수행성을 지닌다. 개인은 규범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면서 규범을 수행적으로 반복한대. 그래서 규범을 실천하는. 자, 얘에 대해서 뭐하면? 반복 실천하면 규범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규범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되면 규범을 반복 실천해서 정체성을 얻으면 사회 무엇으로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인정투쟁이다. 그지? 여기랑 좀 닿아 있겠죠. 그지? 자, 다음. 지금 뭐 했어? 버틀러의 생각이 호네트랑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면서 버틀러의 고유한 사고, 개념인 수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됐죠? 자, 버틀러에 따르면 아까랑 똑같이 호네트 할 때도 나왔던 거죠. A에 따르면 B는 C다. 자, 버틀러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존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그렇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생존의 근본적인 조건을 충족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수행의 반복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성을 뭐한다? 보장할 수 없다. 그지?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이 이 차이를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생존투쟁으로서의 인정투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에서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도 괜찮을까? 아래로 가는 게 좀 힘들어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뭐가 있어요? 이 반복된 실천이라는 건 어때요? 규범의 반복된 실천이라는 건 매번 다른 시공간이 배경이 돼. 시공간이 다른. 그러니까 예전에 규범을 반복 실천해서 얻었던 정체성이랑 그 규범을 현재에 끌고 와서 반복 실천했더니 얻었던 정체성은 같을진데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니까 그때는 옳았던, 좋았다고 평가받던 정체성이 지금은 어떨 수도 있는 거야. 나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성 보장 X.
아이고, 쏘리. 헷갈리겠구나. 이렇게. 자, 다음. 이때의 인정투쟁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이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뭐 하면?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 이걸 뭐? 의식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 그때부터는 생존투쟁으로서의 인정투쟁이다. 생존? 그지? 생존투쟁. 아이고. 생존투쟁으로서의 인정투쟁. 이 시작된다. 이 인정투쟁은 얘도 인정투쟁의 일종이에요. 이 인정투쟁은 뭐 한다고?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규범을 주도하는 권력이나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체계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차이를 내세우며 저항하는 형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네. 뭐 복종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렇게. 이 인정투쟁의 형태는 두 가지랍니다. 어떻게 나온다고? 복종하거나 저항하는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나요? 자, 다음. 자, 인정투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위한 것이지만 인정투쟁의 성공은 기존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투쟁을 하면 뭐 한다?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되지는 못한다.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인정투쟁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뭐 배제가 남아있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 규범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와 바깥.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깥에서 뭐 열심히 또 인정투쟁을 했어. 그래서 또 다른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영역을 만들었어. 그래도 또 바깥이 있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진리체제는 자,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성을 부여하는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체계는 이러한 규범을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 하나의 진리체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닌데 저항할 건데 해서 새로운 뭐 진리체계를 또 만들었어. 그럼 뭐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할 수 없다? 배제를 잔존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따라서 인정과 배제는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정투쟁의 주체는 규범에 대해 저항하는 동시에 자기의 진리체계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돼. 왜? 자, 내가 지금 저항하고 싶은 진리체계가 있단 말이지? 막 저항을 해. 그러면 내 인정투쟁이 성공하는 순간 뭐도 되는 거야? 나도 하나의 진리체계가 돼서 다른 것들을 배제하게 될 거 아니야. 내 생각도. 그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던 게 버틀러였다는 거죠.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수행적 반복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단어와 부딪히는 자리예요. 호네트는 규범이 기준으로서 작동을 했다면 여기는 뭐? 쌍방향적으로 그지? 쌍방향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만들어서 또 규범 만들고 깨고 다시 규범 만들고 깨고 다시 규범 만들고 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배제는 최소화하고 배제는 줄이고 그지? 상호 인정 이런 단어가 이제 보이죠. 인정투쟁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누가? 버틀러가 주장했다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글 자체가 흘러가는 게 어떻게 나와 있어? 호네트와 그 다음에 버틀러라는 철학자를 데리고 와서 인정투쟁을 혹은 사회적 인정투쟁, 그지? 사회적 인정투쟁, 규범 이런 것들과 어떻게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지를 정리해 준 글, 생각의 경쟁의 양상이 잘 드러난 글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일단 15번. 이건 15번은 방금 봤으니까 바로 풀어볼게.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2점짜리 중에서 이 문형이 승부처예요. 기억의 이유라는 건 그럼 여기가 뭐예요? 이유죠. 그지? 그럼 이 이유로 이게 결과나 결론이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유형은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인과관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를 해야 되는 게 뭐? 일단 가서 기억을 복원을 해주자. 두 번째, 주변에서 뭐? 일단 인과의 표지어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인과의 표지어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정보를 끌고 와서 싸우고, 그게 없으면 이제 다음 작업들 뭐 주제를 쓰거나 구조를 쓰거나 재진수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추적수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봐. 이거 여기네. 자신의 진리체계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의 이유잖아. 그러면 주변을 보니까 인과의 표지어가 하나 걸려있는데 이 문장이 걸려있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A 따라서 B면 어떻게 돼? 여기가 결론이고 여기가 전제거나 원인이거나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 그러면 정답의 근거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게 결국 뭐예요?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한다. 필연적으로는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뭐 이어진다. 이 얘기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왜 자기의 진리체계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돼? 나의 진리체계도, 체제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배제를 만들어낼, 잔존시킬 거니까. 이거죠? 답 몇 번? 1번이잖아. 자신의 진리체계가 작동시키는 규범이 다른 타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런 진리체계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체제는 배제를 필연적으로 잔존시킨다. 이거잖아요. 답은 1번. 그러니까 이 15번 같은 문제 유형은 2점짜리 중에서 승부처. 근데 애들이 자꾸 뭐? 그냥 일치불일치로 풀려고 해. 그 전에 뭐부터 해달라? 일단 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확인해주고 문제가 풀기 바라는 과정을 밟아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이요. 16번. 자, 보기 문제 치고 조금 쉽게 좀 제시된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렸던 선지만 비교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영어 어쩌고저쩌고는, 자, 보기는 또 다른 예시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무엇을 앞에 있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 불일치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달라. 자, 그럼 조건들을 좀 한번 보죠.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뭘까? 영화 어쩌고저쩌고는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인 형평운동을 다룬다. 몰라. 이거는 일단 스톱. 걸리는 게 없어. 갑오개혁에 의해 법제상으로 백정이 해방되었지만 차별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백정갑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했다. 그럼 이거 호네트 갖고 오면은 뭐예요? 바깥의 규범을 내변화한 거죠. 그지? 하지만 아들이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못 가. 그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뭐 하는 거요? 형평사를 결성했어. 그래서 백정의 자식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거면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반발하고 저항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또 뭐 있나? 차이를 어디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가겠네. 인정투쟁으로 나아간 거겠죠. 그래서 뭐 얻어낸 게 우리 자식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자, 할 수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당연시하였고 차별은 계속됐다. 이건 뭐야? 배제가 잔존된 거 아니겠어요? 혹은 완전히 해체하지 못한 양상이겠죠. 버틀러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 자, 그러면 3번.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갑이 사람들과 연대하여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죠. 여기 있는 부분.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받는. 즉 뭐야?
반발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학교 갈 수 있다를 얻고자 하는 노력,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선택한 거야? 자, 4번 보세요. 4번은 해설이 조금 모르겠어. 그렇게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풀었어요. 자,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백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한 것은 자, 그럼 봐봐. 이거죠. 사람들. 지금 주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사람들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 그지? 그리고 당연시도 걸려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봐. 이걸 당연시한 거는 규범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규범을 오히려 이전의 규범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내면화했기 때문에 어때?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걸 당연시 여긴 거죠. 그럼 뭐의 액수야? 왜 액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것을. 그쵸? 자, 정리. 일단 첫 번째, 철학 지문이 뭐 글 읽기 연습하는 데는 괜찮은 제재가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생각의 주체가 나오고 그 생각의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개진해 나가는지를 모으고 그리고 나서 항상 그지? 수능 수준에서는 한 명 나오는 경우 없죠. 그래서 싸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주체를 호명해서 둘의 생각의 경쟁 양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지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15번에서 나왔던 문형을 뚫어나가는 연습 그리고 이 예시를 잘 정리해서 선지를 뚫어가는 연습을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우리는 다음 지문에서 만나죠. 자, 현대시랑 수필 세트를 좀 봅시다. 문제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의제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볼까요? 자,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 여기, 현실로 소환한다. 사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현재입니다. 그지? 일단 봅시다. 자, 문학적 상상력은 자, 어디 비가시의 세계가 있고 이 말은 이걸 끌고 와서 어디로? 가시의 세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현실이겠지.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 요 안에서의 대비를 만들어낸다를 가지고 지문을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죠. 참 좋은 작품들이 많이 발췌가 됐는데, 자, 이성복의 서예입니다. 이성복 선생님의 서예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읽었나? 자, 아직 서예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에 계실지도 모르기에. 일단 보기가 잡아준 세계가 공간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내 눈에는 서예가 보였어요. 그치? 근데 서예에 대한 특징은 뭐 화자가 있을 거고 이 서예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던 곳이야. 간 적이 없음. 이 정도가 되겠지? 왜 그래? 거기에는 당신이 계실지도 뭐 이런 거죠. 그치? 그곳 바다인들 어느 바다와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이 서해 바다도. 검은 갯벌에 작은 개들이 구멍 속으로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짐벌에 몸을 뒤척였겠죠. 그러니까 바다가 뭐 파도 치는 모습, 왔다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바다도 여느 바다와 다를 바가 없어. 평범한 바다라고 할까 그냥? 뭐 비싸서 못 가는 동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바다다.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굳이 가지 않는다고요. 그지? 남겨두겠대. 왜 남겨둘까? 당신이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사실 이러면 두 개죠. 하나는 배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있을 만한 공간을 남겨두기 위해.
또 한쪽은 이런 거야. 지금 계속 당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대상의 부재죠. 그 부재의 상황이야. 뭐 이별을 했든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다 돌아봤거든. 그지? 근데 뭐 서해는 안 가봤어. 왜 그럴까? 서해에 갔어. 근데 거기도 당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당신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 서해를 뭐로 남겨두는 거야? 가능성의 공간으로 남겨두는 거지. 실패를 막아버리는 거죠.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가서 확인해서 거기 없어 보면 진짜 어디에서 당신을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가능성의 세계로도 남겨놓는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내 가보지 못한 아는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나 파도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여기가 당신이 계실 만한, 그럴지도 모르는 공간이지. 그럼 결국은 뭐예요?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성복 선생님의 서해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끌고 오면 비가시적 세계가 서해죠, 서해. 그리고 지금 현실의 세계에는 화자가 딛고 있는 자리겠지. 그래서 지금 서해를 상상하면서 자기의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좋죠. 자, 다음. 김기택 시인의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됐나 봐요. 출제자도 아니면 학생들도.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김기택 선생님의 시는 너무너무 좋죠.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떼굴떼굴 굴러 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지으며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누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그럼 봐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은 뭐예요? 화자가 있는 공간은 사무실이죠, 사무실. 그지? 그런데 자꾸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기억해냈을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도 좀 이상하죠. 뭐? 사과를 들고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떼굴떼굴 굴러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지으며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누고 있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는 굉장히 자연스러우나 무엇은? 사과는 조금 어색하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현실이 가시적 세계는 사무실, 비가시적 세계가 사과가 있을 법한 공간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죠. 됐나요? 다음. 자,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봐봐. 얘들아, 기억은 언제 하죠? 무엇을 기억하죠? 미래를 기억하나요? 야, 이것도 시적이다. 그치? 뭘 기억하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죠. 과거의 어떤 자리를 자꾸 불러들이고 있는 거야. 김기택 시인은. 그지?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저 웃음의 빛깔은 과거에 있었던 무엇이야.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피줄처럼 뻗어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 떨어지는 웃음을 뭐 사과겠지 뭐. 그래서 자꾸 사과를 기억해냈대.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또 나오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는 발걸음을. 저 발걸음의 주체는 사람이겠지. 그지? 발걸음에서 튀어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를. 그러니까 햇빛. 이 과거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사과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지.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지. 옛날에는 땅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고층 빌딩의 세계가 아니라 땅의 세계를 얘기했던 거네.
뿌리처럼 발바닥에 숨 쉬는 흙이라는 걸. 흙의 세계를 얘기했던 거네. 온 흙이 공기처럼 밀어올린 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묶어준 풀까지 붙여버리면 뭐예요? 과거에는 자연이었던 이 곳에서 자연에서 뭐야? 인간의 문명으로 넘어왔단 말이지. 그럼 자연성을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너는, 저 여자는 뭐? 자연성을 기억해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김기택 시인은. 대단하시죠? 자, 다음.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 그럼 추수는 이쪽 자리가 아니라 이쪽일 거야. 그치?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 문명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부의 자연성은 배태되어 있지. 품고 있잖아. 그게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서 나오면 뭐? 웃음을 짓는 거지.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네 하면서 이렇게 봤던 거지, 그녀를.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뭐 했다? 안 보는 척 봤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시적 화자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저 그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녀의 모습을 뭔가 웃음도 짓고 뭔가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자연의 측면들을, 자연성을 지금 확인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시였습니다. 쉬운 시가 아니에요. 잘 안 잡히잖아. 니네가 편하게 잡는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뭐 독재라든가 6.25라든가 산업화라든가 이런 걸로는 잘 안 잡히는 시색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문제는 더 깔끔해야 돼 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20번. 자, 기억과 대표 문제만 좀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뭐고? 기억은 내 다 가보면 당신이 계실 곳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에, 이 부분이랑 니은은 저쪽 꿈에서 파초잎으로 덮어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는 사람과 다르겠는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의 수필은 안 보고 그냥 풀고 내용만 좀 붙여줄게요. 자, 그럼 보세요. 4번을 쓴 사람도 꽤나 많아서 좀 데리고 왔답니다. 일단 정답부터. 기억은 사실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가면 뭐하니까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능성의 세계로 남겨두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니은은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니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앞뒤 맥락을 조금 써보면 이런 거죠. 무릇 이래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그대는 실제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그 이름부터 지었더군.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거닐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명했더군. 남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줄로 알면 어찌, 자, 꿈에서 파초. 그러니까 꿈에서는 파초야. 꿈에서 파초를 잎으로 덮어놓고 뭐 그 덮어놓은 곳에서 뭐 사슴을 찾는가, 사심이 아니지, 사슴을 찾는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찾는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럼 뭐야? 꿈과 현실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네.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정답. 자, 그러면 4번은 뭐가 틀렸냐 이거야. 기억은 현실에서 품은 기대가 좌절될 것을 염려하는 태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니은은 꿈에서 품은 기대를 그러니까 사실 4번과 5번은 서로 배반하는 선지 아닌가? 허상으로 치부하면은 숨겨놓은 데서 사슴 찾으려고 안 하겠죠. 꿈이니까. 됐나요?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맛있는 거는 뒤에 풀러고 일부러 19번을 맨 뒤에 보내놨습니다. 자, 다음 21번. 그러니까 보기가 만약에 진짜 19번 같은 문제를 좀 정당화를 시키고 싶었으면은 보기의 주제 측면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아쉬워요. 자, 답은 5번 뭐예요? 쪼개봐.
나 안 보는 척 보았네 라는 진술은 어때? 비가시적 세계를 현실에 소환하여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고 해? 공간의 한계야? 오히려 지금 뭐예요? 이 공간은 대자연의 속성과 중첩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사무실, 고층 빌딩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이걸 다 중첩시키는 누구? 그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간의 한계 안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다음 19번. 우리 이거 하려고 조금 사실 검토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헷갈려 할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2번이 안 닫혔어. 2번이 제대로 과연 정말 선지가 정당화됐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던데. 일단 1번 첫 번째. 이 문제는 A와 B라고 지금 영역을 한정하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웃음과 그 안에 있는 뭐 발걸음 이걸로 가져야 돼. 자, 보세요. A 부분 어떻게 기억했을까? 웃음 뭐 있어?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이야. 그치? A에 있는 웃음의 주체는 누가 될 수 없어? 그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이거를 그녀로 받아버려?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러면 답선지에 대한 해설 봐봐. A의 웃음은 뭐래요? 사과에 대응되며. 그럼 사과의 주체가 그녀란 얘기예요? 안 돼. 이게 사실 A 바깥에 있는 지금 웃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끌고 와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섞여 있어요. A가 아니라 A 바깥에서 지금 웃음의 맥락을 끌고 오고 있다고. 자, 그럼 조금만 더 볼까?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 자, 물어봅시다. A에서 일단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이 뭐가 있어요? A에서 인공물이 뭐가 있어? 없지. 그럼 B에서 한번 찾아봐. B에서는 뭐 책상 정도인데 이걸 자연물과 대응하고 이거는 시적 화자가 있는 자리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정당화가 안 되는 거야 지금. B에서의 외로운 추수꾼 뭐 이거를 그녀로 봤으면은 이거는 뭐 될 수 있는데 일단 1번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과연 이것도 정당화가 됐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모르겠어요. 2번이 선택률이 훨씬 더 높죠? 솔직히 3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은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그치? 무르익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앞에가 당위적 표현을 쓰면서 강력한 조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라는 강력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무르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시어를 한번 가보자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그러니까 선지는 지금 시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표현들 오랜 생활을 거쳐야 무르익는 설명된 게 아니라 저절로 익어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성이 아니라 뭘로 보겠다? 자연성으로 보겠다는 거야. 절로 그러함. 그지?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시간의 결과가 강력한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번의 해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학력평가 출제 기관이 달아준 거는 그래 3번을 정당화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건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번에 대해서 그것도 이것도 적절해야 되잖아.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과연 완전한 적절성을 확보가 됐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해서 19번은 어떻게 좀 틀려도 괜찮은 문제. 오히려 틀리는 게 뭐 그럴 수 있는 용인되는 문제죠.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짧은 소견이어서 검토 의견이 좀 정밀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검토한 사람이 이거는 잘못됐다, 문제가 다 안 닫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평가원은 이렇게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시간을 소모하면서 고민하지도 마시고 차라리 다른 데로 넘어가서 여러분 공부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맞다라는 선생님 생각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만나죠. 자, 마무리합시다. 이 시험 학력이 평가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월 학평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험 생활의 기준, 내 성적의 기준이 되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 내신이니 뭐 수시니 정시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다음 공부까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그런데 사용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아쉽게도 학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고3. 어차피 지금 4월 넘어갈 거예요. 그지? 조만간 바로 4월이잖아. 고3들은 뭐 한다? 내신에 집중하세요. 내신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신에만 집중해. 그리고 나서 언제? 아예 깔끔한 기준은 6평을 쓰거나 조금 땡겨서 쓰면 5월에 이제 보는 경기도 교육청. 근데 어차피 5월 거를 기준 삼을 거면은 그냥 6평을 잡아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N수생. 이걸로는 평가가 안 돼. 그래서 아마 지금 유사일에 가장 많은 모의고사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설 모의고사들이 얼마든지 있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현 시점에 대한 실력에 대한 고민, 점검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다른 사설 모의고사를 뭐 일주일에 한 개라든가 해서 얘를 축적해서 자기의 위치를 잡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3월은 이렇게 보내고 우리는 또 건강하게 4월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